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그 경영학 OT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영 전략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CEO, 우리 뭡니까? 최고 경영자가요, 자신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략적 의사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과목 뭡니까?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요. 오늘부터는 그 경영 전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쌤은 늘 모든 수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좀 이겁니다. 해당 과목의 정의는 과연 뭐고, 그리고 그 과목이 왜 생겼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항상 저는 좀 정의부터 출발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경영 전략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경영 전략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경영 전략은요, 기업 내부,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는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거죠. 보시다시피 내부와 외부 환경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 전략은 단순히 외부 환경만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상황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그렇죠.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경영 전략은 상대방을 알고, 즉 우리 외부의 환경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내부가 어떤지까지 확인해서, 그래서 이곳에서 뭡니까? 기회 요인과 그리고 위협 요인, 그리고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이 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사업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앞으로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확률적으로 그걸 더 높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영 전략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은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그 회사가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목표 설정입니다. 사실 이 목표 설정은요, 쌤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얼핏 들어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추상적인데? 이거 좀 뭐라 그러죠?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목표가 없으면요, 이 절대 기업이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업이라는 데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죠. 쌤이 삼성증권에서 일을 할 때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건 너무 잘못된 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혹은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저 사람한테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쌤이 회사를 다녀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모든 일에 여러분 가치관이 개입돼 버리면요, 이게 모든 것들이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쌤이 회사 다닐 때 늘 속으로 혼자서 되뇌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절대 다르다지 틀리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의견이 다른 거지 그 사람 의견이 틀렸고 나는 맞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이 기업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뭡니까? 목표가 필요해요. 목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응집시켜줄 뭔가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목표예요. 이게 설정이 되지 않고는 절대 조직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표는 간단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목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 전략의 첫 번째 뭡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응집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방향이 설정이 된 겁니다. 목표가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정말 우리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응집이 되고 어디 나가야 될지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환경을 분석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경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 분석. 환경 분석은 당연히 뭐였습니까? 일단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을 해야겠죠. 즉 뭐냐? 남을 알아야 될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대방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환경 분석의 첫 번째 뭡니까? 외부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내 자신도 알아야 되죠. 외부에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좋으면 뭐 합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혹은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지금 치열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분석은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을 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부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환경 분석이 끝이 나요. 그럼 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외부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수학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분석. 그래서 그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을 잘 살려서 이런 기회 요인에다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혹은 우리의 약점 요인은요. 최대한 우리가 이걸 커버해서 이런 위협이 되는 것들을 잘 극복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분석이 끝이 나고 나면요. 이제 전략적인 수립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요. 이게 진짜 의미의 전략 수립인 겁니다. 전략 수립. 그래서 우리가 흔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 전략은요. 크게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략 수립의 프로세스는 목표 설정, 환경 분석, 전략 수립, 실행 평가라고 하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정말 실질적인 전략은 어디냐? 바로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에 맞는 전략 수립하는 것. 바로 여기 두 가지를 우리는 경영 전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략 수립이란 걸 하게 될 겁니다. 전략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죠. 가장 첫 번째, 최고 사장, 그러니까 최고 CEO,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전략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영자의 마인드로 우리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이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부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전략을 수립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최고 경영자 단에서 하는 그런 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장님께서 자 우리 이렇게 갑시다. 우리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시를 하고 나면 그럼 그 밑에 있는 부서장님들이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 사업부에 있는 각종 부서장님, 팀장님들이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사장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게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그 다음 수립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하는 게 바로 사업부 단위에서의 전략일 겁니다. 그럼 사업부 단위로 그런 전략들이 잘 수립이 되고 나면 이제 정말 마지막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무단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이 지금 전략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거.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의 전략 수립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전략 수립을 세 단계로 쭉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나면 마지막 우리 이제 정말 실행해야겠죠. 그리고 실행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평가해야 될 겁니다. 바로 우리 경영 전략은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경영 전략, 우리 이 과목은요, 총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환경 분석. 세 번째, 전략 수립. 네 번째, 실행과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총 3가지를 배울 겁니다. 목표 설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 여기까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특히 이 3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불리는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경영 전략의 4가지 단계가 왜 이런 순서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표 설정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목표 설정. 기업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 응집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목표 설정을 그 기업을 응시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미션 수립이 있고요. 두 번째, 비전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가치, 이 단계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 그냥 대충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수립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why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why.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는지. 우리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그 근거,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왜 삽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죠. 기안84가 뭐 이왕 태어난 김에 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기업도 왜 존재하는지 그걸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에서 why,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되나?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확정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그래,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건데 그럼 이런 존재 이유를 바탕으로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가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은 뭐냐? what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왜 존재하는지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이건 뭐냐? how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뭐냐?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난 뒤에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가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why를 처음에 알려주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려준 상태에서 그럼 우리의 그 존재 이유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게 바로 비전 설정인 거고 그 다음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가치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실 목표 설정은요.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쌤이 설명을 해도 이해는 될 수는 있겠지만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요걸 선생님이 좀 현실에 있는 예를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쌤이 하나 조사해온 게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삼성이라는 조직을 쌤이 한번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요 세 가지가 잘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의 요 세 가지 조건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삼성의 미션은요, 뭐냐? 우리는 왜 존재하냐? 삼성이라는 조직은 왜 존재하냐? why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바로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삼성의 why는 뭐냐? 바로 여기 미션의 why는요, 바로 사업 보국이라 그래요. 사업 보국. 요건 누가 만든 거냐? 삼성의 초대 창업주 누굽니까?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만드신 거죠. 사업 보국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사업은 여러분 압니다. 사업. 우리 사업한다 그러죠. 사업을 통해서 뭘 한대요? 보국. 나라를 보호한대, 보위한대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더욱 성장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사업보국의 이념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삼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바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병철 회장님은요. 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상회라는 회사를 처음으로 창립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삼성의 모태가 되는 기업입니다. 원래 거기에서 뭐 제일제당 같은 그런 뭡니까? 설탕 같은 거 판매하고 그다음에 뭐 밀가루 같은 거 판매했던 그 조그만한 회사였어요. 조그만한 소위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상점이죠, 상점. 그게 지금 성장해서 지금 이런 글로벌 기업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을 창업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요. 그 창업했던 당시가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25 직전이었어요. 6.25 직전.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전쟁 어땠나요? 정말 비극적이었죠. 동족끼리 이 총을 겨누고 서로를 이렇게 싸웠던 그리고 서로를 죽였던 참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이 어땠어요? 완전 전 국토가 폐허가 됐죠. 산은 전부 다 민둥산이었고 산업이랄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공장은 다 파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는 정말 거리에 넘쳐나고 다들 어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병철 회장님이 하셨던 게 뭐냐? 내가 지금 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난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할 거다? 그래, 국가 재건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뭐냐? 그렇죠. 사업보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거다. 우리 삼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우리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키워서 그래서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하자. 우리 나라를 보위하자. 그게 바로 삼성의 미션, 가치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보국이 바로 이 지금 현재의 삼성까지의 모든 미션,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삼성에 가시면 다양한 계열사들이 많은데 그 모든 계열사들이 일단 이거는 다 인정하고 있는 미션이에요. 우리 삼성의 존재 이유는 사업보국이다. 그래, 아직도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하겠다. 요겁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면 삼성의 일단 존재 이유를 이야기했네요. 삼성은 사업보국이다.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보위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사업보국을 위해서 삼성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럼 사업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비전이에요. 왓에 대한 이야기죠. 왓에 대한 이야기. 삼성은 왓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왓이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뭐라는 겁니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지면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뭡니까? 사업보국,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한대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왓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면 그럼 그게 잘 팔릴 거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게 전부 다 외화를 벌어서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거니까 국가를 보위할 수 있어요.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할 수 있다. 그렇네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뭡니까? Y에 대한 왓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 그래요. 이게 바로 삼성의 비전입니다. 왓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삼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겠다. 이게 왓이라면요. 그럼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 건데? 그렇죠. 마지막 뭡니까? 가치를 부여해야 되겠네요. how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삼성의 이 how는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은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5가지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재 제일 경영을 추구하고요. 두 번째, 최고 지향을 합니다. 세 번째, 변화를 선도하고요. 네 번째, 정도 경영을 실현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상생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래,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라는 거죠. 이런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당연히 정말 뛰어난 인재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항상 중시하고, 두 번째, 항상 우리는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지향이라는 가치관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또 뭐냐? 우리가 항상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어떤 변화의 트렌드에 절대 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변화를 선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 선도라는 거죠. 또한 이렇게 사업을 통해 국가를 보위하려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정도 경영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래요. 이걸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하려니까 절대 우리 회사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마지막 상생 추구라는 거죠. 그렇네요. 아, 뭐예요?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게 왓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생산하는지 가치관의 5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게 삼성이 총 이 3가지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모든 대기업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해 보시면 이 목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가지 가치관, 3가지 목표가 다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 그렇죠. 다양한 환경에 있는 이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하나로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집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응집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삼성도 많은 직원들을 하나의 목표로 응집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목표 설정을 통해서 삼성의 직원들이 하나로 응집이 되었다면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수립들을 해야 될 차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환경 분석을 해야 돼요. 환경 분석. 그래서 목표 설정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환경 분석이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분석은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내부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부 환경 분석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 내부 환경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외부 환경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외부 환경. 자, 외부 환경 분석은 뭐냐? 내가 아닌 그 주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외부 환경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은요, 이겁니다. 거시경제를 분석해야 돼요. 거시경제. 거시경제를 분석한다는 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경기가 항상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경기는 경제의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건 경제의 상태가 현재 굉장히 좋은 호황이라는 의미고, 경기가 나쁘다라는 건 경제의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불황을 의미한다. 그런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시경제 환경을 가장 먼저 분석을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경기가 좋으면 무조건 다 좋을 것 같고 경기가 나쁘면 무조건 나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쌤이 삼성증권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근무를 해보니까요, 참 재밌게도요, 경기가 좋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다 주식이 오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나쁠 때 모든 주식이 다 빠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재밌게도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는 거예요. 예. 뭐냐? 산업이 그 어떤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잘 나가는 산업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 가로축에 여기가 시간이에요. 여기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이 경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경기 상황.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경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은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측면이고요. 반면으로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뭐냐? 경기가 나빠지는 구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경기가 보통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모든 산업이 다 잘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경기가 나빠지는 이 구간은 다 나빠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경기가 상승할 때는요, 어떤 산업이 잘 되냐? 요런 게 잘 돼요. IT 산업. 그 다음에 좀 사치제 산업,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왜? 그때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소비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IT 기기 이런 거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소비합니다. 또 사치 제품, 뭡니까? 명품 가방이나 혹은 또 뭐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때는 활발하게 소비가 이루어져요. 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뭡니까? 소득의 상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그런 제품들의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런 해당 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산업이 좋아지냐?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샤워할 때 하루에 샤워 몇 번 하세요? 많이 해봤자 하루에 한 번, 두 번? 진짜 많이 해야 세 번이지 않을까요? 그쵸? 예. 근데 샤워를 이렇게 3번까지 한다고 쳤을 때 우리 경기가 좋아져요. 우리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샤워할 때 샴푸 보통 몇 번 짜라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라서 머리가 짧으니까 한 번, 두 번인데 여성분들은 머리 길어도 많이 해봤자 한 4-5번이겠죠. 예. 근데 경기가 좋아져서 소득이 많아졌다고 우리 샴푸를 이렇게 한 30번씩 짜라서 쓰나요? 그게 아니죠. 예. 말 그대로 우리 생활 필수제 제품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소득이 증가해도 그걸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필수제 산업들은요, 오히려 성장이 잘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런 상황일 때는 오히려 IT 산업이나 사치제 제품 같은 그런 산업들이 잘 성장하고 반대로 이렇게 경기가 나빠질 때 있죠. 이때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죠. 경기가 나쁘니까 어때요? 내수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요즘에 차 많이 바꾸는 사람 봤습니까? 잘 안 바꿔요. 예. 그 다음 여러분들 핸드폰 이거 의외로 잘 안 바꿉니다. 요즘에 사람들 워낙에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의외로 핸드폰 중고시장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죠. 예. 다 이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반대로 이런 필수제, IT 제품들이나 사치제 제품들의 소비가 확 줄어요. 그런 거 확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우리 씻고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샴푸는 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파는 산업들은 오히려 이럴 때 반대로 굉장히 성장이 가능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산업들이 잘 되는 산업들이 다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경기를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시경제 환경 분석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거시경제 환경 분석 우리 어떻게 하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해요. 보통 어떻게 하냐? 경기 선행지수, 경기 동행지수, 경기 후행지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경기 선행지수랑 동행지수랑 후행지수를 한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 경영학과 학생들은 요 세 개를 각각 그 선행지수에 뭐가 있고 동행지수에 뭐가 있고 후행지수에 뭐가 있다 이걸 막 외운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교 스님들이 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걸 수업에 그 시험에 그걸 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긴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증권사 출신으로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 이런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 그럼 앞으로 경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알려주는 거니까 요거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경기 동행지수? 그건 뭐죠?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앞으로 어디 갈지 알려주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위치는 왜 필요하죠? 경기 후행지수 이건 뭐죠? 내가 경기가 어디를 지나왔는지 알려주는 건데 앞으로 어딘지 알려주는 건 좋겠는데 지금이랑 지난 거는 무슨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저도 이거 세 개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 왜 공부하는 거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증권사에 들어가서 이 세 개 좀 다양한 지수를 공부하다 보니까 요 세 개가 뭘 알려주는지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여러분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요. 경기 선행지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앞으로 우리가 경기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걸 알려주는 게 경기 선행지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 선행지수를 분석해보니까 경기가 앞으로 상승할 걸로 보여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상승하는 게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경기 선행에서 상승하는 데는 여기도 있지만요. 여러분 여기도 상승하는 데죠. 여기. 그러네. 여기도 지금 상승하는 거죠. 여기도 상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구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구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어딘지를 상승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보냐? 그 다음 찾아보는 게 바로 이거죠. 동행지수를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상승하는 건데 지금 현재를 찾아보니까 뭐냐? 지금 현재도 어디냐? 상승하는 데래요. 여기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 상승하는 이 구간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상승하는 구간이 경기 선행지수로 봤는데 동행지수로 보니까 지금 경기가 이제 바닥인 이 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일 확률이 높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사살 한번 해야겠네요. 뭡니까? 후행지수까지 보면 확인사살이 되겠네요. 후행지수를 봤을 때도 성장하는 쪽이었다. 그럼 우리 경기는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즉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방향이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후행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가 침체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경기가 이제서야 바닥을 지나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구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필요한 겁니다. 미래 앞으로 걸어갈 때 내 길을 보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내 자신이 서 있는 이 위치와 내가 걸어왔던 이 지금 길 이것까지 확인하면 그럼 정확하게 내 길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 선행, 동행, 후행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게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수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니까 여기에 맞는 산업들을 분석해 봐야겠죠. 그 다음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우 여기 지금 어두운 이 곳을 터널을 이제 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상승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그렇죠. 여기에서는 좀 경기 침체일 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생활 필수품 그런 쪽 산업들을 분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첫 번째 거시경제 환경 분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래요. 그 경기에 맞는 산업을 그 다음 분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은요. 다음과 같은 요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경영학의 구루라고 불리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이클 포터 교수님께서 고안한 뭡니까? 산업구조 분석 모형. 우리가 흔히 그것보다는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5force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통해서
뭡니까? 경기가 어떻다라는 걸 여기서 알고 나면 이제 그 경기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좋은 산업인지를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그러면 그 산업 분석이 바로 Five Force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왜 Five Force 모델이냐? 해당 산업을 분석을 할 때 그 산업이 굉장히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걸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5가지의 요소가, 5가지의 힘이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 힘이 작용을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면 그 산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요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산업은 좀 별로라는 겁니다. 바로 요 5가지 force, 뭡니까? 요인을 통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Five Force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뭔지 한번 볼게요. 요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 Five Force 모델은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그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하는데 5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산업 내 경쟁자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급자가 얼마만큼 이 교섭력, 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급자가 얼마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래요. 그 다음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을요, 소비자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이걸 구매해 가는지, 바로 소비자의 교섭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나머지 2개는 뭐냐? 우리 제품을 장기적으로 뭔가 대체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지, 즉 대체재의 유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에 누군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잠재적 진입자가 많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 5가지 요소가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Five Force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산업 내에 경쟁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산업의 매력도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예요. 지금 여기 산업 내 경쟁자 있는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공급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원자재 같은 거 있죠. 예, 원재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공급하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게 공급자의 교섭력인데, 요거 지금 우리,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이거 지금 겪고 있죠. 예.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원재료가 되는 그거 누가 공급해 줬습니까?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공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수출 안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교섭력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센 상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첨단 IT 산업의 대부분의 부품이나 이 소재들을요, 다 일본에서 거의 수입해와요. 거의 한 90% 이상을 여기서 수입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사실 이 원재료의 일본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공급자 교섭력은 아주 센 편이에요. 아주 센 편. 그럼 여기서 확인. 공급자의 교섭력이 셀수록 산업의 매력도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소비자 교섭력 한번 볼게요. 소비자 교섭력. 이건 뭐냐? 소비자가 실제로 그 제품을 사고 팔거나 하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묻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의 교섭력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 산업의 매력도는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데가 이 소비자의 교섭력이 굉장히 낮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이 그래서 잘 나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 여러분 아시죠? 애플은 바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애플 바들. 예.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애플이 뭐 비싸게 내놓으면 그래도 좋다 그러고, 싸게 내놓으면 싸게 내도 좋다 그러고, 그게 빠져.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교섭력이 굉장히 약해요. 애플은 소비자들한테 절대 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아주 교섭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소비자 교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대체제 한번 볼게요. 자,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라는 건, 즉 이 상품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다른 걸로 이동해 버리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 회사 상품을 내놨을 때 이거랑 비슷한 상품이 많아요. 그럼 우리 회사 상품이 조금 문제가 된다? 다른 데로 다 가버리겠죠. 당연히 대체제가 많으면 산업의 매력도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잠재적 진입자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럼 당연히 그 산업의 매력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요 잠재적 진입자가 많아서 사실상 지금 거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몇 개 있죠. 두 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가장 유명한 두 개인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진짜 치킨 산업이에요. 치킨 산업. 예. 여러분 동네 돌아다녀 보십시오. 예. 치킨 진짜 무슨 한 블록이 뭡니까? 한 블록에 한 10개씩 있죠. 예. 엄청난 잠재적 진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데 또 들어오려는 사람 더 많죠. 선생님 지인이 지금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치킨집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식당은요 원래 예를 들어서 식당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그러면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뭐 되게 짧게 영업을 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식당은 9시에 문을 열려면 그 앞에 뭐 해야 되나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문을 닫고 난 뒤에도 그 이후의 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호동에 강식당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 제주도 편 보세요. 뭐 했어요? 그때 그 강호 돈가스 팔았죠. 이수근 가스 팔았죠. 그거 팔고 난 뒤에 그 친구들 집에 가서 무조건 쉬나요? 아니죠. 뭐 해요? 계속 고기 두드리고 있죠. 예. 그걸 해야만이 그 다음날 또 그거 뭡니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과정도 어찌 보면 그 뭐라 해야죠? 영업의 연장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치킨은 그 시간이 되게 짧대요. 예. 치킨은 이렇게 살이 만들어져서 딱 나오면요. 그걸 그냥 묻혀서 튀기기만 하면 되니까 준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손쉽게 창업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커피도 대표적인 이런 곳이죠. 예. 여러분 돌아다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한 집 건너 다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 커피도 왜 그래요? 굉장히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잠재적 진입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커피 산업은 이미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완전 레드오션이에요. 치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그 산업이 왜 매력이 없어요? 잠재적 진입자가 많으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말씀하신 5force 모델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상황일 때 산업의 매력도가 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래서 우리 외부 환경 분석에서 첫 번째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끝냈고요. 두 번째 산업 분석을 끝을 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분석 잠깐만 다시 정리해보면 거시경제 환경 분석은 경기 선행, 동행, 후행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경기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은 화랑 상황인지 혹은 경기가 나쁜 불황 상황인지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산업을 분석합니다. 왜? 경기 상황에 좋은 산업들이 있고 경기 상황에 나쁜 산업들이 있으니까 그 산업들이 정말로 지금 상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확인하는 뭡니까? 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산업을 분석하는 하나의 툴이 뭡니까? 그 도구가 바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5force 모델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산업의 매력도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닌 그 외부의 환경들 분석이 끝이 나고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나를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부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부 환경 분석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내부 환경 분석은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환경 분석은요.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가치사슬 분석. 그 분석이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기업은요, 크게 두 가지의 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보조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주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주 활동은 뭐냐? 바로 이거죠. 핸드폰을 생산하고 반도체를 생산해서 이걸 시장에 판매하는 거.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주 활동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판매해서 자신들의 경영 성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활동들. 그걸 우리는 주 활동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본원적 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본원적 활동.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 활동이 있으면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데를 가봐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고 핸드폰 만드는 게 주 활동이긴 하지만 이거를 뭐 합니까? 그렇죠.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포트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후선에서 백업하는 부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런 주 활동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뒤에서 백업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인데 그걸 뭐냐? 보조 활동이라고 합니다. 보조 활동. 다른 말로 우리 뭐라 그래요? 지원 활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크게 그 회사의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네요. 주활동과 보조활동으로 나누는데 주활동은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경영 성과로 연결되는 활동들이고 보조활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백업하는 부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활동은 뭐냐? 바로 이런 거겠네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핸드폰을 만들려면 당연히 원재료를 공급받아야 될 겁니다. 그럼 그걸 공급받아서 뭐 합니까? 이제 제품을 생산하겠죠.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이걸 이제 판매처에다가 운반하게 될 거고요. 운반하고 나면 이제 그걸 판매처에서 마케팅으로 판매하겠죠. 판매하고 나면 뭐가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AS까지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주활동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뭡니까? 후선부서에서는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백업하는 것들은 이런 게 있네요. 그래요. 좋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선 연구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또한 재무팀이나 인사팀이나 회계팀에서 뭐예요? 적절하게 자금을 잘 융통해서 이런 활동에다가 잘 공급을 해줘야 될 거고요. 또 인사부서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활동에 맞게끔 잘 적재조서에다 배치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의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팀에서는요, 당연히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뭐다? 보조 활동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보조 활동과 주 활동이 합쳐져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서 보조 활동과 주 활동이 잘 이게 적용이 된다면요, 이런 기업의 이윤이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윤이 점점 더 바깥쪽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요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 우리의 내부에 있는 모든 부서들과 업무들이 여기에 다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지금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치사슬 분석으로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환경 분석의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다 끝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해서 뭘 해야 되냐? 이걸 할 겁니다. 뭐냐?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건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요, 요걸 찾아낼 수 있어요. 요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 회사의 opportunity, 기회 요인과 threat, 위협 요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OT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회와 위협 요인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내부 환경 분석, 즉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서 내부 환경을 분석해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냐? 우리 회사의 strength, 강점과 weakness, 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굉장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면요,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수압 분석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수압 분석. 이렇게 해서 수압 분석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수압 분석을 잠깐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수압 분석을. 자, 한번 볼까요? 수압 분석은 다음과 같이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수압 분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려서요. 자, 여기 위쪽에 뭐가 오냐? 우리 회사의 strength, 강점과 weakness, 약점이 오고요. 세로축에 opportunity, 우리 회사의 기회 요인과 threat, 위협 요인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네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총 4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강점과 기회 요인, 요 파트가 하나 있고요. 우리 회사의 약점이지만 나중에 잘 개선했을 때 기회가 되는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고, 우리 회사가 강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우리 회사의 약점이자 위협 요인, 요 4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요 4가지를 찾아내면 드디어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시장의 기회 요인이 바로 이 파트는요, 앞으로 나중에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하냐? 그래요.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적극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약점이고 그것도 시장에서 위험 요인이다. 그럼 이런 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회사가 나중에 아예 철수하거나 혹은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바로 이런 전략들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 분석이 끝이 나면 바로 전략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수립해 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여기까지가 뭐예요? 환경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 환경 분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 목표 설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설정이 끝이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환경 분석을 하게 됩니다.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장에서의 뭡니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게 되고요.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 뭐 한다? 수합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포인트에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어느 정도 눈에 보이면 이걸 통해서 이제 각각 뭘 한 겁니까? 그 다음 우리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경영 전략 첫 번째 시간은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전략 수립부터 나머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